제도 만능주의도 어, 교육 만능주의도 모든 게 제도 탓이야, 모든 게 교육 탓이야.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 설명이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보통 이제 민주주의니까요.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민주주의 누가 봐도 1인 1표입니다. 이 1인 1표라는 게 절대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 5,200만만 보더라도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취약성만 같죠. 희로애락만 같죠. 오장육부만 같아요. 사단 칠정만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같은 게 또 많죠. 그런데 나머지는 봐요. 뭐 성별이 같습니까? 나이가 같습니까? 뭐 저 학력이 같습니까? 경제 수준이 같습니까? 뭐 모든 게 다르잖아요. 사실 취향이 같습니까? 가치관이 같습니까?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을 똑같게 취급하겠다는 선언이잖아요. 어디에서? 국가 영역에서, 정치 영역에서 동등자로 취급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모든 계급을 부정하는 거고, 모든 신분 차별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몇 년이나 됐고, 몇 사람이나 이 혜택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인 1표를 전혀 모르고 오직 신분제에 묶여 살았죠. 어마막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 1표 민주주의를 가장 좁게 선거 민주주의로 생각을 해도 1인 1표의 확장사라는 게 결국 민주주의의 확장사고 1인 1표로 대표되는 정치 기본권의 확장사가 민주주의의 확장사라고 할 수 있죠. 한편으로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문제는 교사에 대해서는 1인 1표가 약속하고 있는 완전한 정치 기본권을 전혀 주지 않고 선거권만 본선 투표권만 주고 나머지를 다 틀어막았다는 면에서 교사들은 정치 천민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면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이 앞으로 10강 진행하면서 매번 면천을 한 번씩 외칠지도 몰라요. 우리가 진짜 면천해야 되는데 지금 면천하는 순간이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강민정 전 의원 말씀처럼 이재명 후보가 사상 최초로 아예 공약으로 전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어, 학교 밖, 근무 시간 밖 정치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겠다. 근무 시간 밖에서는 어, 직무 수행과 그러니까 교육 활동과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5월 15일 날 스승의 날 기념으로. 그래서 그 면천의 날이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1인 1표라는 거는 사실 굉장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옛날에 뭐 막걸리 한 잔하고도 바꾸고 고무신 한 짝하고도 바꿨던 역사가 있죠. 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아무튼 공짜로 얻은 것은 쉽게 사람들이 버려요.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적 승리라든가 민주주의적 성취라는 게 이른바 자유의 나무, 민주주의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엄청난 희생과 헌신, 내 투쟁을 거치지 않고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었다. 1인 1표가 특히 그랬다. 그 1인 1표가 말하는 평등성이라는 건 뭐냐? 첫째는 인간 존엄의 평등입니다. 5,200만이 서로 다 입장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팔 수 없는 그런 인간 존엄성을 갖고 있다. 이것도 사실 참 믿기 어렵잖아요. 저 개차반도 못한 인간 저걸 무슨 존엄성을 인정해줘. 막 이런 생각이 불뚝불뚝 들 때가 있죠. 중범죄인서부터 막 이상한 사람들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개과천선 가능성이라는 게 또 언제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에 깔려 있는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전체 사회 시스템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이다. 이건 뭐 어느 분야에서나 어느 계통에서 일을 하든 인간 존엄성의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가 아까 정치 영역이고 국가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건 국가와 정치의 주인 의식입니다. 이걸 주권자 의식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주인 의식이에요. 그럼 주인님은 당연히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웬만큼 관심을 갖고 알아보려고 그러고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도 하고 필요하면 또 참견도 하고 참여도 하고 목소리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죠. 이 국가 공동체의 공동성과 공익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고 거기에서 부정의와 부당함과 비리와 비합리와 비효율성 이런 것이 발견되는 곳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야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쓸데없는 비용과 쓸데없는 인간의 고통들을 시민의 고통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없앨 것인가를 갖고 창의력을 행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시민이 되면 될수록 창의성이 높아지고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나 하나 건사하기 바쁘고 내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약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공동의 문제를 갖고 왜 이 부정의가, 이 불공평이, 이 비합리가, 이 비효율이 계속되는지 우리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러는 가운데 의사소통 능력, 설득 능력, 그다음에 조직 능력, 연대 능력, 투쟁 능력, 뭐 오망 능력이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 만인 리더십 사회지만 누구든지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민주주의라든가 그 주인 의식에 굉장히 투철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기 주도적 어,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 삶이라든가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시민성, 단순한 인성을 넘는 시민성의 차원을 갖추도록 노력하게 만들어야 되고 본인 스스로가 학교 선생님은 특히 그 시민성의 차원이 내가 혹시 결여된 게 아닌가를 늘 점검하고 그것을 증진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1인 1표라는 거를 거꾸로 말하면요. 평등한 존엄, 평등한 주권성 이런 걸 거꾸로 말하면 내가 존엄한 주권자이잖아요. 최고의 존재잖아요. 사실은 주인이잖아요. 내가 존엄한 주인이듯이 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국가 공동체의 타 구성원, 심지어 인류 공동체의 타 구성원도 대단히 똑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있습니까? 존중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크게 사랑까지 못해도 늘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는 친절이다. 어떤 사람은 뭐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주권자 의식 같은 게 민주주의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더 추상적으로 인간 존엄 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1인 1표의 역사적 과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었지만 그것이 표상하는 바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걸 다 지금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1인 1표에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여기에 민주주의는 사실 인기 있었던 적은 100년도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늘 만약 고대 정치 사상사 같은 데서 보면 민주주의는 다 위험한 거고 불장난 같은 거고 포퓰리즘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매도당했죠.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이걸 다 경험했거든요. 고대 아테네가 민주정의 원형이고 민주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때 다 이제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는 모든 현상들이 다 그때 드러났어요. 이미. 아테네 고대 민주정에서 뭐 고대 아테네 민주정이라 할 수도 있고요. 아테네 고대 민주정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다수의 횡포고 다수의 전횡이고 다수의 폭력이고 그냥 단순한 다수주의다. 그 숫자의 폭력이고 말이지. 거기다가
그거를 또 이건 광장 민주주의다 그래갖고 광장에서 인민재판 열어갖고 직결 처분하는 거 행정적 처분이든 사법적 판결이든지 말이에요. 옳소 뭐 옳소 아니요 옳소 이런 걸로 한 다음에 사람 팍팍 모가지 치고 이런 거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이제 폭민정이라고도 그러고 중우정이라고도 그리고 포퓰리즘이라고 이제 폄하하는 소리가 또 여기저기서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충분히 제어하고 민주주의의 좋은 측면들을 어떻게 하면 고양시키느냐. 이것이 제도 설계의 문제죠.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것이 또 교육의 문제죠. 오직 권리만 아는 인간, 의무에는 눈을 감고 권리만 주장하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모름지기 절제하고 관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덕목들이 요구가 되죠. 민주주의가 제대로 꼽히기 위해선 민주주의가 좋은 세상, 보통 사람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서 상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세상이 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를 치고 있는 건데 그 민주주의가 약속대로 다짐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의 역할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민 덕성들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배웁니까? 사실은요, 아이들한테는 부모 2명 빼놓고 가장 많은 성인을 만나는 거, 이 비성인기에, 성장기에, 이건 교사밖에 없어요. 부모하고 지내는 시간하고 교사하고 지내는 시간하고 아마 반반쯤 될 겁니다. 교사하고 지내는 시간은 확보가 돼 있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반면에 부모하고 지내는 시간은 사실은 굉장히 아이들에 따라서 들쭉날쭉한데, 그러니까 학교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교 교사한테서 이런 시민성의 뭔가 시민적 덕성을 익히지 않으면 결국 수업 시간을 통해서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학교 안팎에서의 교육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시민성의 핵심 요소들과 시민적 덕성을 마음의 습관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 같아요. 그걸 마음의 습관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오래가는 배움은 본을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 본이 부모 아니면 교사인데 부모들은 막 천차만별이라 이게 국민만큼이나 근데 교사는 얼마나 상향 평준화된 동질적인 존재입니까? 나름 다양하지만 기본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향 평준화하려면 교사들이 상향 평준화 돼야 되거든요. 그건 뭐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심성적 토대라고 할까요? 존중과 배려, 공감과 소통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깔린 바탕 위에서 주인의식이 발현되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많은 갈림길이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이 다양성의 이름으로 관용되고 포용되고 그러면서 인식과 이해관계의 지평이 좀 더 늘어나고 공유된 인식과 이해관계의 지평이 늘어나고 하는 타협과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모든 승리가 잠정적이고 일시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늘 변화하는 다수가 만들어지고 그때그때 그래야지만 경우에 참 경우가 있네 할 때 그러니까 그런 합리성과 정당성에 따라서 논거의 합리성과 정당성에 따라서 가급적 공동체가 지배되는 그런 사회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사실 법의 지배라고 할 때 법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법의 지배라고 할 때 법은 욕망 없는 보편지성으로서의 법입니다. 사심 없는 보편지성으로서의 법. 그 법의 지배를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뤄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상 중에 하나죠.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민주주의. 우리가 민주주의 그러면 이제는 책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저 국민 옛날엔 국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사회 시간에 보면은 책에 나오잖아요. 몇 줄 몇 줄씩 나오는데 그 지식들이 대단히 어, 부적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밖에 안 된다. 직접 민주주의라는 건 인구가 많아지고 세상이 복잡해져서 할 도리가 없고 오직 대의민주주의만 해야 된다 해서 일방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찬양 고무하는 내용으로 차 있어요. 근데 대의민주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세상이 복잡한데 아마 여러분들 돌아버릴 거예요. 미국하고 스위스가 직접 민주주의를 해요. 거기가 대의민주주의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대의민주주의를 토대로 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미돼 있는데 스위스 같으면요. 3개월에 한 번씩 국민투표의 날이 있습니다. 1년에 나흘이. 다 토요일 날이에요. 놀지 않죠. 이날 하는데 놀라워요. 한 5, 60% 정도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놀러 가지 않고 국민투표를 한다니까. 한 번에 한 10건씩 해요. 막, 한 5건에서 10건 정도씩. 그거요, 복잡합니다. 그 사안 하나하나가 간단한 게 어디 있겠어요. 법률을 제정하고, 막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거부하자는 거거든. 그리고 이런 헌법을 개정을 이렇게 하자. 법률 이런 걸 만들자. 이런 국민 발안이나 그 신규 통과된 막 통과된 국회 법률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국민이 그 찬반이죠. 그 정책이나 법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찬반 국민 투표를 하는데 그 진짜 머리 아픈 일입니다. 1년에 한 20건 하려고 그러면 빠개져요. 그거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국회나 행정부가 처리하는 건은요. 1년에 수만 건을 처리하는 겁니다. 국회는 수천 건을 처리하고요. 그 행정부에서는 수만 건, 수십만 건을 처리한다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 결정이죠. 의사 결정을 그만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이 아무리 중대한 일을 해결한다, 직접 한다 할지라도 사실 1년에 2, 30건도 굉장히 벅찬 거예요. 스위스는 1년에 4번인데 미국의 각 주들 중에 한 20개 주 정도가 국민 발안제도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는 2년에 한 번씩 중간 선거 하잖아요. 선거하잖아요. 대선 있고 중간 선거 있고. 왜냐면 하원 의원 선거가 2년마다 있기 때문에 총선을 2년마다 하거든요. 이때마다 보통 9개에서 12개 정도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하는 선거하는 사람 말고 선거는 사람을 뽑는 거고요. 국민 투표는 사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직접 민주주의지 그러니까. 근데 그 안건들이 10개가 올라오면 그거 제대로 알고 찍기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즐겁게 생각할까요? 아마 과잉 정치화된 사람들은 10개도 모자라다 더 해보자 이럴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벅찬 일입니다. 거기다가 사법은 사법대로 또 하거든. 그 배심원으로 1년에 1,000만 명 이상이 불림받아요. 미국 같으면은 민사재판하고 형사재판에. 그러면 3억 3천만 인구 중에 몇 프로입니까? 한 3% 정도 되는 인구가 1년에 배심원 직무를 해야 되거든요. 한 몇 번, 며칠을 나가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참 직접 민주주의가 좋은 건 알겠는데 시민 노릇 어렵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권자로서 어, 국가의 중대한 사안들 또는 지방 정부의 중대한 사안들을 직접 결정하라고 기회를 주면 또 굉장히 벅찬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국민이 시민된 사람이 이걸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대의민주주의만 해갖고 국회의원들과 대통령과 법관들한테 모든 걸 맡긴 다음에 나는 몰라라 하면 루소의 말이 실현되거든요. 루소라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이 영국에서 저기 아주 부르주아지와 귀족들만 투표권을 가졌던 시절이거든요. 루소가 발언한 때가 1800년도 안 됐을 때예요.
1700, 그렇지, 1800년 직전인데, 그때 뭐랬냐면, 영국밖에 선거를 안 할 때예요. 영국하고 막 독립한 미국이 선거할 때인데, 영국의 국민들은 4년에 하루 자유롭다. 선거가 끝나면 바로 노예 상태, 정치적 노예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관찰했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우리도 말이에요. 대의민주주의만 목을 매잖아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자는 우리의 대리인, 대표자만 뽑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국가의 일을, 행정부의 일이든 입법부의 일이든 사법부의 일을 100%다 대표자 대리인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법 결정합니까? 우리가 법을 만듭니까? 개헌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 법 집행에 관한 어떤 결정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법 집행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과 관료들 100만 명이 하는 거고, 지방정부 수장들과 100만 명의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요. 입법부는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기초의원들 4천 명 정도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형사 민사 분쟁의 판결은 3,200명의 판사가 하는 거거든요. 2,000명의 검사와 그,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 대의자들이에요. 대표자들이에요. 국민의 주권의 위임을 받아서 모든 권력은 그 대의 권력자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어디서 온 거예요? 보통 평범한 국민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 헌법 1조 1항 아닙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노래도 아시잖아. 그죠? 그런데 그 권력을 위임받아 갖고 대표자가 하는 일을 감시 감독하지 않으면 이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머슴이 하는 일을 감시 감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시 감독이 너무 피곤하다 그래갖고 난 모르겠다. 그래서 4년에 한번 투표하고 말면 말수록 그러면 대표자 대리인 대의 권력의 입장에서는 논하는 거죠. 니나 노지 뭐 얼마나 신나. 간섭하는 사람 없고 비판하는 사람 없고 하면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행정부 관료들이나 의원들이나 사법부 판사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의회죠. 의회는 설명 책임을 요구하니까.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을 만나면 전부 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촉구하고 권고해요. 다들 그죠? 당부하고 얼마나 듣기 싫어. 혼자서 쫙쫙 해버리면 좋겠는데 뭐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다 그런 거거든. 대학도 그렇고 뭐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면하고 촉구하고 당부하는 인간들 보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시민단체 것들도 보기 싫고 의회 것들 보기 싫고 언론 완장찬 놈들 다 보기 싫은 거야. 이 3대 국민의 직접 대변인을 꼴 보기 싫어하는 게 대의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의권력자일수록 이 3대 시민단체 조직된 다수거든. 조직된 그 뭐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대표하는 게 시민단체고 국회입니다. 가장 공식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시민을 대표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매개가 돼 있는 시민의 눈과 귀, 그게 매스미디어고 지금은 훨씬 1인 미디어 시대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그것이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3자를 국민 보듯이 일반 시민은 잘 안 보이니까 이 보듯이 해야 되는데 그 3자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훈련을 받는 게 지금의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한 모습이고요. 지금 보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다만 이 대의민주주의라는 거, 대표민주주의라는 거는 선거민주주의거든요.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 뽑고 뽕이다 이거야. 끝나는데 선거를 하려면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보증기관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정당이에요. 권력은 여러분, 대의 권력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주권자가 제일 갖고 있죠. 우리 무서운 권력을 받잖아. 주권자가 마음 먹으면
박근혜도 날리고 윤석열도 날리는 거 아닙니까? 평화롭게 촛불 한 자루 들고. 그런데 우리 강 하시는 말씀이 있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119 민주주의라고. 불이 나면 기가 막히게 알아서 끈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119 민주주의가 아니라 불 안 났을 때도 시민의 감시들이 아까 말한 시민의 대표기관들, 공식 비공식성이 다르지만 그런 다양한 대표기관들이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인하고 또 직접 시민들도 배심원의 형태로 시민의회의 형태로 이런 참여 예산제 형태로 다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입법청원, 뭐 행정청원, 뭐 별의별 청원의 형식으로도. 근데 그런 거보다 이제 강한 더 공식적인 참여 통로들을 많이 뚫어야 되죠.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 개혁의 과제인데요. 아무튼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어,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안 하면 안 되지.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까 이제 스위스하고 미국 얘기해 드렸잖아요. 어, 법이 1년에 1000개씩은 만들어지는데 100년 넘는 동안에 100개 법을 거부했고요. 스위스나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서 다 똑같아요. 국민 발안으로 법을 만든 게 한 100개쯤 됩니다. 150개나. 몇 년 동안? 한 100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한두 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국민 소환, 임기 도중에 선출직 아웃시키는 거, 하자 있는 물건으로 아웃시키는 거 있잖아요. 리콜 제도. 이런 것들 다 100 몇십 년 동안 운영이 됐지만 실제로 가장 활발하게 된 데는 캘리포니아 주인데 6명 아웃시켰나? 뭐 그 정도예요. 100년 넘게 동안. 그러니까 이걸 좋게 말하면 뭐냐면요.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요. 그 권력을 갖고 있잖아. 직접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권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법을 새로 원하는 법을 만들 수 있고, 원하지 않는 법을 거부할 수 있고, 개판으로 구는 선출직을 중간에 파면시킬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적 권리를 전적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래서 수많은 단체들이나 정당이나 단체 기관에서 이 권리들을 활용해서 캠페인을 조직하는데 또 불구하고 성공률이라는 건 대단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남용될 우려가 없다는 말씀도 되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은 다르죠. 그런 직접 민주주의적 권리가 있다는 거는 119 민주주의 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거지. 불이 잘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내가 불을 내면 확 들어와서 불을 끌 걸 알기 때문에 불을 조심하겠죠. 불을 안 내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불 꺼지는 순간 자기가 아웃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119 민주주의를 훨씬 용이하게 만들어줘요. 이런 직접 민주주의적 권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칼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좀처럼 꺼내 쓰진 않다 할지라도 경계심을 높이고 어, 조심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권익에 좀 더 다가가는 방법인 건 틀림없을 거예요. 그래서 순도 높은 대의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지금 100% 대의민주주의 국가거든요. 주권자가 전혀 주권자답지 못해요. 개헌권도 없고요, 사실은. 입법권도 없고요. 뭐 사법 참여권도 사실상 없고요. 진짜 주권자답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개헌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위대한 국민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지 않냐. 그러면 어, 제발 그 국민 주권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주권자에 대한 헌정 개헌을 해라. 주권자에게 바치는 위대한 국민에게 바치는 국민 헌정 개헌을 해라. 그 핵심은 주권자 권리 강화다. 그 주권자 권리 강화라는 건 다시 말하면 직접 민주주의적 권리, 추천 민주주의적 권리. 예, 그래서 추천 민주주의는 이제 시민의회나 뭐 공론조사 형태 같은 게 있고요. 다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직접 민주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 발안, 국민 거부, 국민 소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된다고 해갖고 세상이 막 급격하게 환상적으로 좋아진다든가 이런 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민중의 무기, 보통 사람의 무기고의 무기가 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럼 좋죠. 그러면 대의 권력과 주권자 사이에 권력 균형이 새롭게 재편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권자 우위에 권력 구조를 만들어야죠. 그렇다 할지라도 주권자가 강해지는 건 아니거든. 왜냐하면 그걸 행사하려면 굉장히 큰 조직과 연대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쉽게 빼들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 주권자답게 그 주권자를 주권자답게 만들어 주려면 주권자 권리는 강화하고 대의 권력, 대통령과 관료들 그리고 입법자들 또 판사들에 대한 시민의 감시 이는 좀 더 밀착되고 좀 더 강화돼야 된다. 대부분 동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따가 질문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지금 제가 시작한 지 제가 시작한 지 32분 지났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계로 20분에 21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1시간은 해야지 그래도. 아마 1시간은 해야 돼. 근데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게 어, 여기 보면 정치개혁, 대안적 민주주의까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넘어가요 이제. 그 대체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잡다구리한 얘기를 압축적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직접 민주주의, 모든 사람이 직접 투표해서 국민 투표해서 결정하는 거. 네, 추천 민주주의는 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으로 구성되잖아요. 대인은 대인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죠. 국민을 닮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랜덤 샘플링 하면 여론조사 하듯이 1000명, 500명, 300명을 모아 무작위 추출하잖아요. 그러면 남녀 비율도 50%일 거고 연령 대별로도 인구 구성을 똑 닮아 있을 것이고 정치 성향으로도 인구 구성을 닮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5,200만을 대신하는 게 의회가 있는데 이 선거는 아무튼 엘리트를 뽑는 기제예요. 선거는 보통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선거는 잘난 사람을 뽑게 돼 있어요. 선거는 그래서 선거 민주주의를 옛날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정치 철학자들은 다 귀족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선거는 귀족정으로 가는 길이다. 선출 귀족. 역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국회 구성을 봐요. 여성이 20%, 그 이번 국회 최초로 2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도 외계인이 와서 보면 저게 국민 대표 기관이라는데 300명을 보니까 여성이 60명밖에 안 되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한민국의 여성은 20%고 남자만 80%가 득식을 거리나 보다 하겠죠. 평균 연령이 50 몇 살이에요. 그래갖고 지금도 20대, 30대, 18살에서 39살까지는 거의 전멸이거든요. 3%, 2% 그렇잖아요. 그러면 98%가 40대, 50대, 60대입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원래 2, 3, 40대하고 5, 6, 70대가 같은 거거든, 거의. 그런데 우리나라는 2, 3, 40대, 18살에서 39살까지를 쳐도요, 10%가, 15%가 안 됩니다. 어마막지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국민을 안 닮은 거예요. 나이 먹은 남자, 중상층 이상. 국민들 일가구의 평균 재산은 5억이 안 되는데 국회에는 5억 이상짜리가 9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혀 국민을 안 닮았지.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그래서 이제 추천민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시민의회 추첨으로 국민을 그대로 닮은 의회를 만들어서 이런 국회가 제대로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민감하다고 회피하고 유착해서 또 못 본 척하는 외면하는 그런 사안들은
시민의회에 맡겨서 빨리 결정 짓게 하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 시민 눈높이에서 중대 사안을 결정하자. 안 그러면 국회가 질질 끈다. 특히 자기 사건들, 국회의원 월급을 얼마로 할 건지,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몇 명을 쓸 건지,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얼마나 할 건지,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건지, 뭐 이런 사안들은 본인 관련 사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 사안들도 시민의회가 주권자가 정해줘야 되는데 주인이니까 대리인의 영업구역이라든가 이런 건 다 영업 보수 이런 거 다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들이 정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민의회가 정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직접민주주의 얘기했고 시민의회 추천민주주의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직접민주주의, 추천민주주의가 잘 혼합된 그런 혼합민주정을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 민주주의 토대가 그럼 뭐냐? 민주주의 토대는 1인 1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인 1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시민의 정치 기본권. 그 다음 해볼래요? 민주주의 토대. 제한적 민주주의 넘어가서. 나왔어요? 음. 시민의 정치 기본권은 1인 1표를 갖는다는 사람들, 모든 시민, 주권자, 이거 이제 주권자 중에서 나이 어린 사람하고 깜빵에 있는 사람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빼고 난 사람을 유권자라고 그러잖아요. 선거권이 있는 사람, 유권자. 그 유권자는 어떤 자유를 갖느냐? 여기 있는 대로 개인적 정치 표현의 자유를 갖죠. 목소리를 낼 자유예요. 그게 뭐 대자보도 쓸 수 있고 언론 출판의 자유도 누리고 어 집회 시위의 자유도 누리고 그러는 것이죠. 청원과 로비의 자유도 있고요. 집단을 집단이라는 건 정치적 결사를 하는 거죠. 정당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정치적 결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무개 뭐 후원해도 일종의 정치 결사지. 그리고 어떤 뭐 정치적 의제를 놓고 우리가 사람들을 모으면 정치 결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치 결사의 자유, 이 정치 결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집단적 정치 표현의 자유를 획득하는 거거든. 당연히 정치 결사는 집단이니까요. 집단적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겠죠. 그리고 그 견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과 노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정치의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권한이 강한 것 같습니까? 거대 양당 권한이 강한 것 같습니까? 사실 대통령 권한은 5년밖에 안 가고요. 그것도 뭐 레임덕 1년 빼고 이러면 4년도 안 돼요. 근데 정당은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후보 만들어내고, 4년에 한 번씩 총선 후보, 국회의원 후보 다 만들어내고, 4년에 한 번씩 지방정부의 모든 자치단체장 후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초의원, 광역의원 다 만들어내잖아요. 권력의 원천, 주권자가 갖고 있는 권력의 원천, 5,200만 주권자의 권력은요, 사실은 거대 양당에게 2,600만씩 나뉘어서 가 있는 겁니다. 거대 양당이 권력의 저수지예요. 권력의 원천지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오고 가고 국회의원은 오고 가도 거대 양당은 그대로 있잖아 보면. 왜냐하면 지역적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지역 지지 기반이 없는 데서는 이 정당이 오래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양당은 지금 호남, 영남의 지역 기반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빼박으로 지금 거대 양당제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거대 양당에 가입할 자유, 정당 활동을 할 자유, 이게 어마막지한 자유예요. 심지어 이런 거 아세요? 이 동네 아저씨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당에 가입하면 굉장히 좋아. 왜냐하면 지구당에 국회의원 내지는 국회의원 될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지구당 위원장도 볼 수 있고 국회의원도 볼 수 있어, 지역구도. 그다음에
정당 사무실에 가면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들이 질비하게 있다고 그 사람들하고 다 놓기도 하고 친구 먹기도 하고 후원금 뭐 월 10,000원 뭐 이렇게만 내면 다 그렇게 되거든요. 가끔 등산도 가고 회식도 하고 뭐 갑자기 식견도 늘고 네트워크가 무지 좋아져요. 가장 돈 안 들이고 약간 폼 잡는 길이야,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그래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은요, 공산주의 국가 몇 개 빼놓고는 최대 당원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당원 250만, 권리당원 150만이라고 그랬나? 그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또 100만이 넘고 말이에요.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해서 한 50만, 70만 늘었죠. 그죠? 더 이상 클 수가 없는 정당이에요. 여하간 정당 가입의 자유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 활동을 하지 않으면 뭘 못합니까? 선출직의 권력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정당의 공천을 안 받으면, 특히 거대 정당의 공천을 안 받으면 정치권에 진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에 본선에 나가지를 못하는데 뭐 정치 권력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거대 양당에 발을 걸치는 데 있거든. 거기서 헌신과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어떤 한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둬갖고 스카우트 되든가. 그건 이제 꽃감 빼먹는 거고 사실은. 그런 다음에 정당에 가면 그래서 바빠져요. 왜냐하면 선거가 5년에 3번씩 있잖아. 그때마다 경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후보 경선에 참여해죠.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뽑고 당 최고위원 뽑잖아. 또 그 선거를 달리하잖아. 그럼 몇 번씩 선거를 해야 된다고. 근데 지구당 위원장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보람차고 재밌고 여러분들은 교사들이라서 이런 경험을 못 해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아는 게 없다고 솔직히 이 정치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 현실에 좋고 재밌는 면도 경험을 못하고 나쁜 면도 경험을 못한 거죠. 이 선거의 다이나믹스, 선거에 사람 아드레날린을 막 분비시키고 그 세로토닌이 아니고 뭡니까? 엔돌핀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기제들을 경험을 못 해본 거죠. 근처에도 못 가게 하니까. 그다음에 그 경선 투표 활동의 자유도 있지만 그다음에는 선거 운동의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선거 운동 내가 강하게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절로 하게 돼 있어. 선거 운동이라는 건. 그다음에 고관여층이고 뭐 약간 뭐가 돼 있고 그러면 나도 한번 출마해 볼까 싶잖아요. 그게 피선거권 아닙니까? 선출 당할 권리지. 비선거권, 선거 당할 권리. 그럼 출마권이란 말이에요. 그 기초의회, 시군구의회, 시도의회, 국회, 대통령, 시도지사, 시군구장 이런 거 출마하는 거예요. 이 출마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내가 출마한 사람을 계속 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선거운동 했던 사람을. 그러면 정치 후원이거든요, 그게. 정치 후원금 10만 원까지는 거저야 10만 원 환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원도 손해볼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자, 이런 게 정치 기본권의 기본빵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치 기본권 이퀄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교사가 여기에 걸리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출마하려면 3개월 전에 사표를 내야 돼. 정당 활동도 해본 적이 없어. 공천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출마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사랑하는 강민정 의원이 있어. 내 지지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돈 10만 원 냈습니까? 냈으면 반칙한 건데 그런 사람 우리가 찾아갖고 악착같이 돌려줬어. 그러니까 아무도 낸 사람이 없다고. 그 교사들은 교육계 출신으로 분골쇄신하고 앉아있는 강민정 의원이 현직 교사한테 단돈 1원의 후원금을 못 받은 겁니다. 정치 후원금을 내면 안 되니까.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돼. 페북이나 뭐
카톡에서 좋아요도 누르면 안 되잖아요. 경찰과 선관위가 보자 그런다고. 정당 가입 물론 못하죠. 정당 가입을 못하니까 경선 투표를 못하게 하네 또. 본선 투표는 국민에게 열려 있는데 경선 투표는 정당원이 일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 행사하기 때문에 정당원이 아닌 사람은 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 완전 경선 국민, 아니 완전 국민 경선인가 국민 완전 경선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전화를 하잖아요. 내가 이제 하려고. 그러면 녹음 메시지가 나옵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경선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민적 정치 기본권을 하나도 갖고 있는 게 없어. 딱 하나 갖고 있습니다. 본선 투표권. 아니 경선 투표권도 없다고. 본선 투표권의 전제잖아 경선이. 그러니까 경선 투표권 갖고 본선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어도 정치원금 주고 붙었으면 더더욱 정치원금 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잖아. 그래서 교사들이요, 그대들은 정치 천민이다. 왜냐하면 정치 기본권 없는 사람을 천민이라고 그런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가 재밌지 않으면 왜 귀족과 부자가 했겠냐고. 재밌으니까 지들만 한 거거든, 과거에. 독점했던 거거든, 귀족과 부자만. 그러니까 귀족과 부자를 선망하는 사람들은 다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선망하지 말고, 우리를 다 상향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원래는. 자, 교사,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교사가 정치 기본권을 못 가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 교육 법령을 만드는데 참여를 못하죠. 교육 법령을 만들려면 국회로 가든가 광역의회로 가든가 기초의회로 가야 돼요. 그죠? 조례를 만들든가 법률을 만드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 300명, 광역의회 850명, 기초의회 2,800명 있거든요. 교사 출신은 국회에 한두 명, 한 명 있었지 계속 지금까지는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광역의회에는 한 다섯 여섯 명 될 겁니다. 850명 중에. 왜냐하면 교사 그만두고서 몇 년을 정당 주변을 오고 가다가 이제 공천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17개 시도 교육감이 있는 17개 시도의회 한 명이 채 될까 말까잖아. 대여섯 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는 없는 거예요. 아니 법을 만드는데 교육 전문가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월호 빠지고 나면은 안전교육법이 나와. 뭐든지 즉자적 법이, 포퓰리즘 법이 횡행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교사들이 죽겠다 죽겠다 하는 거예요. 그 집 가짜로 보고서 써야 되고 그냥 공문 때문에 치인다. 여러분들의 근무 조건을 사실상 법령으로 정하거든. 그런데 이 법령에 교육 전문가, 교육의 본질, 교육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접근이 안 되거든. 심지어 의원 보좌관도 교사를 못 써, 아직은. 정치직이라고 또 못 가요, 그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꽁꽁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근무 조건을 옥죄고 있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효과는 없는 즉흥주의적 포퓰리즘 입법들이 성행하는 이유입니다. 정치 기본권이 없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정치권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사실 거의 못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주시민 교육으로 아이들한테 생생하게 살아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정당 근처에도 가보지가 않았는데 거기에 원로 당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며 고참 당원들이 어떤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며 왜 정당이 한편 보면 굉장히 낙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왜 정당이 저 모양 저 꼴이냐 이런 한탄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갖고 나름대로 경험에 입각한 답변을 갖고 얘기를 못하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손해인 겁니다. 왜냐? 교사의 첫 번째 책무가 뭐냐 하면요. 교사는 되게 멋있는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교육기본법 2조에 보면 교육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의 이념, 교육의 목적. 교사는 누구냐면 교육의 목적을 온몸으로 실현할 인물 띈 사람 아닙니까? 자, 교육의 목적과 이념이 뭐냐? 홍익인간을 이념으로 삼아. 이기주의 아닙니다. 자기중심주의 아닙니다. 널리 타인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이타주의적, 타인중심적 인간을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삼아 우선. 그걸 이념으로 하여 인격을 도야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자주적 생활 능력을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민주시민의 여러 가지 그 덕목을 길러줘서 민주국가를 완성시켜요. 발전시켜. 그리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는 거예요. 야, 무슨 직장이 말이지, 무슨 직업이 홍익인간을 이념으로 삼아서 어, 인격의 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의 함양, 민주시민 덕성의 육성, 이걸 통해서 그런 저기 인간다운 삶과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임무예요. 이 세상 어떤 직업 중에서도 교사 외에는 민주시민을 육성할 법적 책임, 인류 공영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법적 책임, 인류 공영의 꿈을 버리면 안 돼. 민주국가 발전의 꿈을 버리면 안 돼. 난 이바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나한테 들어야 돼. 그리고 인간다운 삶, 내 제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다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나한테 늘 있어야 돼요. 홍익인간을 나의 지향점으로 삼아서. 이 얘기는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데 되라잖아요. 교사들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시민이 먼저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목적이 능력자를 기른다 그러면 무능 능력이 좀 처진 사람 어떡합니까? 교육의 능력이 부자 되세요가 되면 실패한 사람은 어떡할 것이며 교육의 목적이 성공한 인간을 키운다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이며 경쟁 승자를 키운다, 엘리트를 키운다 하면 경쟁에 낙오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의 목적, 보편적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보편적 목적은 지금 얘기한 것들이 인류가 다 꿈꾸고 있는 보편적 가치들이잖아요. 보편 가치의 담지자들입니다. 보편 가치의 수행자예요. 보편 가치의 책임자들이야. 월급 받고 보편 가치를 내 한 몸에 구현해서 인간다운 인간, 참 인간이 되라고 불림받은, 그래서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생업도 교사 같은 생업은 없습니다. 교사는 민주주의의 교사로 불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교육은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에 의한 민주주의 교육이 돼야 되고 그 도구이자 그 수단이자 그 본보기이자 닮고 싶은 인간으로 교사가 된 거거든요. 그 목적이 아니게 됐더라도 여기에 눈 떠서 나아가야 되고요. 이 길에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주주의에 요구되는 시민 덕성들을 내가 어, 교사인 나부터 갖춰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의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이라든가 비참여 이런 것을 습관으로 갖지 않고 민주시민의 마음의 습관을 내 안에서부터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네. 어, 지금 이제 첫 번째 되게 웅장하게 마무리가 돼서 선생님들이 그 웅장함을 약간 전염 당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편에서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 그것과 너무 멀어져 있는 현실의 교사의 모습이나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동시에 투트랙으로 저는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어, 질문이나 이런 거가 있으시면 여러 가지 얘기를 되게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에 하셨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부터 받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나눌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 손 들어주시면 질문이 없으세요. 자, 혹시 뭐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저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네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대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혹여나 이 교사로서 정치 기본권을 갖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해볼 상상을 저도 스트랙으로 해보면서 약간 절망하기도 하면서 또 희망을 동시에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국회나 광역의원이나 어떤 기초의원 그런 데에서 교사들은 정말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뭐 변호사나 뭐 검사나 판사 같은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법을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소양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법조인과 비교되게 좀 이렇게 대비될 수도 있겠지만 교사로서 그런 곳에 간다면 어떤 점이 국가나 어떤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는 점이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 의원 겸 4년 하신 분이 있으니까 내가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다음에 그래도 제가 강의를 먼저 하니까 하세요. 아, 반칙을 하시고. 어, 사실 지금 강노현 선생님이 어느 정도 얘기 중에 녹여내셨는데,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일단 상대당하고 뭐 법안을 심의한다든가 어떤 예산 심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국정감사 같은 거를 해서 교육부의 어떤 정책을 다룬다든가 이럴 때, 이좀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키면 약간, 외계인과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까 그 강려 선생님이 진짜로 교육과 현장과 결합된 현장의 문제의식과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관련 법을 만들 수 없다. 현재 조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우리 날 것으로 우리 현재 제도 정치권 안에서 그대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희초 그때 11번의 그 대규모의 교사들의 어, 사회적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교권사법이라고 해서 한 달 반 사이에 되게 급하게 만들어진 법이 과연 실제적인 어떤 실효성을 갖는 그런 법들에 접근했던 것인가 이런 한계들을 여러분들은 되게 현장에서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런 아주 구체적인 현실로 저는 결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면에서 되게 안타깝죠. 근데 예산도 마찬가지고 정책도 그렇습니다. 예, 교육을 잘 아는 혹은 교육 현장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모두 다 그런 사람들만 교육을 다뤄야 된다는 거 아니지만 최소한의 그런 문제의식들이 의회 안에 혹은 행정부 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어떤 통로나 구조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자체가 너무 결여돼 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결여돼 왔었다. 이런 게 현실의 교육법이나 교육 예산이나 교육 정책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장애로 작동하고 있고 그 결과를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학교에서
온몸으로 사실 다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민아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고 간단하게 답을 했는데 혹시 다른 선생님 중에서 질문 또 하실 분 계신가요? 네, 네. 네, 정재석 선생님 늦게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겸 예. 네, 안녕하세요. 전북의 정재석입니다. 그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께 대통령 후보님께서 8번째 공약으로 교사 정치기본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의석도 많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어 지금 이게 실현되지 지금까지 이제 된다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된다면요. 근데 이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누,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지난번 대선에서 공약을 했었는데 어쨌든 낙선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탄력을 받지 못했는데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거를 거부권을 했겠죠. 어차피 안 됐을 텐데 지금 네, 궁금합니다. 실현 가능성과 그리고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요. 네. 그거는요. 이제 장애물은 일반 시민의 인식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새 정부가 출범해서 여러 가지 어, 개혁 드라이브를 걸을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후퇴했던 것들을 정상화시키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본물 같은 요구가 쏟아지기 쉽죠. 근데 거기서 몇 차례 민심의 지지를 잃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정치 기본권 같은 거는 동력을 갖기가 쉽지 않아져요. 왜냐하면 아직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여론조사에서 일반 시민이 교사 정치 기본권 주자는데 찬성할 것 같지가 않아요. 과반수가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찬성이 되려면요. 일반 학부모,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치인들, 소속 정치인들이죠. 그 민주당이면 민주당 소속 정치인, 뭐 또 제3당이면 제3당 소속 정치인들이 일반 시민 학부모들과 굉장히 많은 어, 토론 내지는 뭐 강연 같은 걸 해야 될 거고요. 또 학부모와 교사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이 열의를 더 모아내야 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년 6월 달이 지방선거 아니에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단 표심에 불리해 보이는 정책들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해치우든가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내년 하반기가 1년 반 동안 선거가 없어요. 28년도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 하반기든가 아니면 금년 하반기든가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을 내야 되고 그때 만약 못 내면 또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의 조건은 첫째는 교사 집단들의 단결, 일치된 요구, 교총 포함해서 두 번째로는 학부모들이 말이지 이게 꼭 저 차별금지법 반대하듯이 딴 건 몰라도 그뭐 알잖아요. 차별금지법 뭐 때문에들 반대하는지 그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학교를 정치판 만드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언설에를 확산시키고 국힘당이 지금 역시 당장 그렇게 받았더라고. 이럴 경우에 주춤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돼. 이 극복할 힘은 아무튼
교육계 내부에서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일치된 의견으로. 그러면 뭐 국회 환경은 최고지. 그죠? 정권적 차원의 환경은 최고인데 여건은 이쪽에서 조금 더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뭐 딴 얘기 있으시면. 네. 그리고 내가 조금 아까 강민정 선생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답변을 하나만 보태면요. 약간 이런 취지가 있었어요. 교사 출신이 의회 가서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거든.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을 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백승하 의원을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 잘했어. 잘해요. 정말 열심히 하셨고, 그 왜 그러냐면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나름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법이라는 게 늘 옆에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요. 어디서 수입해오고 어디서 꼬온 게 아니거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배어 나온 거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필요성이 확인이 된 거라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법학 지식이 모자란다고 해서 입법자에 모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한 생활 분야, 현장 분야에 깊은 경험과 전문성, 성찰적 역량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훌륭한 입법자가 될 수 있다. 그걸 강민정 의원이 100% 보여줬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염려 마세요. 역량이 충분합니다. 공적으로 생각하고 살았고 평생을 교사들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민주주의의 교사잖아. 의원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실행자들이거든요. 정확하게. 그잖아요. 국민을 대신해서. 그래서 민주주의의 실행자가 되는데 아무 걱정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 뿜뿜. 자, 혹시 또 다른 분 정재석 선생님 지금 질문해 주신 거 말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 정도 받고 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혹시 없으세요? 질문을 더 하실 분? 그래요. 해주세요. 네, 네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재천 선생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교육,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는 법과 제도 등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 사실 최근에 정치기본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저희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양성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시민 양성에 대해서 특히 중등으로 올라갈수록 좀 주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려하시는 요소 중에 사회의 경제적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교육에서도 다주적 생활 능력을 이야기하고 뭐 인격교육도 이야기하는데 막상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먹고 살 만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만한 직업이 한정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학교에서 아무리 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쳐도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풀고 어쩔 수 없이 대입 전형에 맞추어서 좀 생활하는 것이 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저희는 사실은 대부분 황노현 선생님의 말씀에 좀 설득이 되고 공감이 되는데 대중들에게는 그 경제적인 부분이 빠지면 좀 설득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은 이제 입시 경쟁 교육으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입시 경쟁 교육에서 실패하면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좋은 직장을 못 갖고 좋은 직장을 못 가지면
안정적인 삶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어, 특히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놈의 민주시민 교육이냐. 아이들한테 국영수 중심 교육, 입시 경쟁 교육에 준비를 시켜줘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시선이라든가 이런 요구로부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하자고 하는 게 언제나 정치 얘기만 하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교과에 공적인 차원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학을 가르쳐도 과학 정책 얘기가 있는 거고, 역사는 물론이고요. 어디를 봐도 공적인 차원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단히 논쟁적인 주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논쟁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성을 환기시키고 그런 정도죠. 사회교과에서는 조금 더 범사회교과적으로 사회 현안 문제도 가볍게 타치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권장되는데 그러나 다른 교과에서야 논쟁적이고 다만 공동체에서 정책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그 교과 영역별의 대표적인 것들이 다 있거든. 그런 사안들을 조금씩 더 다루고 이런 정도지 학부모한테 혼날 정도로 학부모가 우려할 만한 정도로 민주시민 교육만 한다, 정치 교육만 한다 이런 게 전혀 아니니까요. 그거 그다지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현장 선생님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현안 토론 교육을 한 달에 1시간, 2시간만 시켜도 이게 잘못 전달이 되고 나쁜 소문이 나고 그럴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으로 내가 선회를 한다면 사실 아이들한테 남는 거는요. 한 달에 1~2시간이라도 그런 사회 현안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해 본 경험, 그 토론을 통해서 사람 생각이 저렇게 다르구나. 또 저렇게 설득하는 방법이 있구나. 아, 그런 과정에서 저런 사실을 깨달았네. 저런 데이터가 동원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집단지성이 한 클래스 안에서 역동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말은 안 해도 다 느끼게 돼 있거든,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게 아이들을 한 뼘씩 자라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교육적 경험, 자기를 각성시킨 경험, 자기를 성장시킨 경험으로 지적으로 남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한 달에 두어 번씩의 그런 사회 현안 토론 교육 같은 거는 좀 권장되고 학부모가 뭐라 그래도 가장 교육적인 효과가 큰 교육으로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울타리가 돼 주셔야지. 그건 교육 철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믿고 하십시오. 아까 이제 강론 선생님이 처음에 세상을 바꾸는 두 가지로 교육과 정치 얘기를 하셨고, 이제 사이클 자체가 좀 하나는 중장기적이고 하나는 상대적이지만 단기적인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뭐 너무나 당연하고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 구조나 이 경제와 관련된 어떤 예를 들면 세법 하나를 만드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경제 정책을 지금 만드는 것도 이런 것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거고 그 사람을 길러내는 게 교육이다. 그래서 당장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과 같이 하는 오늘, 내일, 내년의 어떤 교육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하고는 조금 그,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멀리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이들의 사회 경제적인 어떤 삶을 결정짓는 우리 사회의 이 사회 경제적 구조를 만드는 것도
너무 길게 보면은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이 되지 않으면 그냥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는 이 내란 과정을 통해서 그 입시 경쟁 교육의 폐해를 윤석열 일당들이 너무 또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일방적으로 입시 경쟁 교육의 논리에 약간 방어하거나 막 이런 게 되게 수세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저는 조금 지금 반전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맞은 거 아닌가?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윤석열 덕분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도 한편에서는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여기 뭐죠? 이 텍스트 남기는 데다가 댓글 남기는 데다가 올려주시고 지금 몇 분 정도가 오늘 1강 뭐 시작인데 오늘 강의를 참여하시면서 소감을 좀 간단하게 부담 없이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먼저 다 하실 수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20명이 넘기 때문에 어, 한 20분 정도 우리가 5분 늦게 시작해서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생각에 어떤 자극이 있었다든가 어떤 느낌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과제가 이런 과제가 숙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이 해주실까요? 우리가 우리도 민주시민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럴 때 항상 예, 그렇죠. 자, 어떤 선생님 혹시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대학 선생님 강의를 듣고 네네 이은주 선생님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강도현 이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희망적이고, 제가 교사로서의 이 소명이 굉장히 가치로운 것이구나를 이렇게 뜨겁게 또 알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프레이리 책을 읽고 있는데, 프레이리 선생님도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강노현 이사장님도 굉장히 막 희망적으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교사인 저부터 세상에 관심을 갖고 시민성을 먼저 길러야 된다. 그 얘기가 저한테 되게 자극이 많이 되고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윤석열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저도. 그때 세상을,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이렇게 희망으로 정말 더 나은 세상, 그 다음에 모두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품고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스로의 자부심 뿜뿜 네, 그 소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달리 볼 수도 있어요. 혹시 다른 선생님 의견이나 소감 얘기해 주실 분? 김춘희 선생님? 네, 네. 네, 제가 후반부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참 아쉽네요. 진짜. 네, 아, 어, 앞부분 강의 참 와닿는 말씀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들었긴 했지만 또 이렇게 두 번째 들으니까 어, 조금 더 이렇게 명료화된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교육과 정치가 서로 상호 보완적, 상호 보강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어느 한쪽만이 만능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남고요. 그리고 저는 그 정치 기본권이 그렇게 공약으로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
뭐 거의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의식이 뭐 과반수가 안 되면 되게 안 될 수도 있는 건가 이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막 되게 정말 그런가 싶어서 그렇다면 이 그 일반 국민들의 의식은 분명 과반수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의식부터 먼저 굉장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절박함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뭐 교직원 회의나 어떤 학교에서의 모임에서 이러한 정치 기본권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 기본권이 작년 그 이사장님하고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그 전에도 좀 그랬지만 굉장히 아주 그냥 이게 꼭 필요하다.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모순 없이 현실과 괴리 없이 하려면 꼭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안 돼 있다 보니까 절름발이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서 너무너무 저는 간절히 바라는데 그 말씀을 듣고 좀 마음이 그러네요. 네,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 스스로도 내가 정치적 천민이라는 거, 기본권이 없다는 거를 사실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 동료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의원들이 이 법을 그 예를 들어서 50% 간당간당 할 정도인데도 과감하게 이거를 밀어 나갈 수 있게 하려면 당사자들이 일단 가장 큰 목소리로 절박하게 목소리 내지 않으면 사실 그런 걸 감수하지 않거든요. 이 대리인들은. 그래서 지금 김춘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우선 많이 얘기하고 공유하고 그게 지금의 학교에서 교사의 삶과 아이들 교육과의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많이 의식적으로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선생님이 또 의견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분 그냥 편하게 소감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어,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김은희 네. 선생님. 네. 저는 이제 광주에 있는 빛고울 혁신학교인 광주 동산초에서 근무하는 교사고요. 저희 학교가 15년 차 혁신학교예요. 그래서 학교 자율 시간에서 그 주제를 민주주의로 잡아서 올해의 과제는 일상으로 확장하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흐를까? 이게 이제 구성원의 관심사라고 해야 될까요? 숙제처럼 이제 공부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머리가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교사 정치 기본권은 그 국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권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민주 시민 교육은 교실 안에서 그 시민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두 가지의 결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기본권을 가진다고 해도 광주는 비교적 이제 뭐랄까 정치적이란 그 어떤 이야기를 올바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치적이란 공격을 좀 덜 받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그렇지 않은 지역이나 여러 지역에서 올바름이나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옳을까를 얘기할 때 교사가 어떤 내용을 그 재료로 수업의 재료로 쓰느냐에 따라 비평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게 어떤 역할인가 학습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어떤 사회를 바꿔가는 주체로서 기르는 그런 부분까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는 교육과정 자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 복잡한 생각을 지금 막 쏟아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강연 주제를 쭉 보면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만들 때 입법이 도움이 됐던 적은 별로 없거든요. 이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안전 관련된 법이 생긴다 그러면 창의적 체험 활동에 몇 시간을 배치해라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항상 그 뭐랄까?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기계적으로. 그런 면에서 음, 그 이제 20년도부터 그 개정교육 과정을 만들 때 그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공론장을 좀 열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 해를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뭐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기뻐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꿈꾸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인가는 항상 의심하면서도 그 작업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시도교육감위원회가 출범을 하면 뭔가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기대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육과정에서의 자치, 그러니까 지역교육과정이나 학교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데 교사가 힘을 갖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쪽까지 이제 좀 계속 생각하면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머릿속에 계속 묵혀놨던, 덮어놨던 일들이 다시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교육 과정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교사가 아닌 사람들, 교육 과정을 전문적으로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교육 과정이 뭘 말하는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교육과정이고, 그렇잖아요. 이 교육과정이 어떻게 짜여지고 어떻게 작동되는가가 거의 어떻게 보면 학교의 아이들의 학습의 전 과정과 교사의 교육활동의 전 과정을 다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렛대이고 기준인데, 어, 이 교육과정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강력한 규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아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교육부 장관 고시로 이게 다 그냥 주물럭주물럭 다 된 거고, 아까 김은현 선생님 말씀하신 그나마 2020년부터 한 1년 반 동안 현장에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교육과정 어떻게 만들까 막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 것도 우리 역사상 최초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교육과정을 법으로 막 격상화시켜서 이 문제가 이 입법 차원에서 해결 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법을 발의를 해놨는데, 이게 아마 그 국회 안에서 통과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 지금 입법적으로도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 일단은 교육부가 새 정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어떤 원칙과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진 교육부가 새로 구성될 것인가,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법으로 통과되기 전에 과도기 상태에서는 그쪽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아무래도 행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다른 소감이나 의견을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냥 소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또 얘기해 주실까요? 채팅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이요? 이거 굉장히 저기네요. 교사 정치. 여기 벌써 몇 개가 올라와 있네요.
아, 이게 누구신가? 이 직접적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이 이 성함이 어떻게? 아, 정수경 선생님.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요. 백승아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인재 영입됐을 때 초등교사 노조의 이름으로 한영 논평을 냈다가 이게 현재 현행법 위반으로 문제가 돼서 오늘 수사 광역수사대에 다녀오셨다. 아, 이게 뭐 생생하게 지금 그 정치 참정권이 없는 박탈당한 자의 아픔과 서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네요. 정수경 선생님. 아, 그러면 말씀은 지금 해주실 수는 있어요? 지금 이제 광수대에서 갔다 오셨기 때문에 혹시 뭐 짧게라도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분이세요, 정수경 선생님이? 아, 초등교수와 노조 글쎄, 위원장이세요. 그렇게 써 있네 보니까. 근데 이거는 광주의 백금열 선생님이라고 해직된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고등학교 졸업한 제자 4명한테 총선을 앞두고 저 김대중 노무현의 당에 찍어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밤에 카톡을 네 개. 보냈어요. 4명한테 딱.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제자고 첫 번째 선거에 임하는 제자인데 그랬다고 해직이 된 거예요. 파면이 됐어요. 해임됐어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 그래서 제가 이 1심 판결이 났을 때 소식을 듣고 백금열 선생을 위한 변론이란 글을 썼었는데 백금열 선생이 그 촛불 행동에서 하는 매월 전국 집중 집회 나와서 뱃노래라는 아주 기가 막힌 풍자 해악 노래를 불러서 유명했죠. 근데 이분 사안보다 더 지독하네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백승화 의원을 어떤 정당인가? 민주당이지. 민주당이 백승화 의원을 영입했다 그래갖고 환영 논평을 냈을 뿐인데 이걸로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와, 이건 과잉도 이런 과잉은 없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어떻게 문제가 안 이거 됐죠? 이게 약간 공론화 좀 시켜야 되지 공론화 않아요? 아니 백승화 의원이 이거야말로 정말 뛰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건 정말 어이상실인데요. 이 얘기를 보니까 여기 딱 그러네. 진짜 저 그 초교조에서 국회의원이 배출된 것만으로 범죄자가 되셨다 그랬는데 진짜 그러네.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할까? 아, 지금 너무 세상에. 힘드셔서 발언은 지금은 힘들고 다음번에 이야기 나눠주시겠다고 올리셨네요. 네. 아유, 진짜 너무 근데 이거는 약간 시원해. 제가 생각할 때 약간 공론화 시켜서 정수경 선생님 혼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이제 교사가 참정권이 없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그 무지막지한 상황까지도 현실에서는 만들어내는지를 여러 사람들한테 일반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뭔가 좀 교사 노조 연맹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수경 선생님, 어쨌든 오늘 너무 광수대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일단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다 뚫고 나가면 또 길이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옛날보다 혼자가 아니니까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초등교사 노조 초교조에서 그 환영 논평 때문에 선관위 고발을 당하니까 그 소송 비용을 대줬대요. 그랬더니 그걸 또 횡령했다고 노조 돈을 횡령했다고 가택 수사까지 2차례 받았더니 도대체 이게 이런 검찰권이든지 경찰권이든지 과잉 행사가 있나 참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아무튼 그건 저기 힘내시고요. 이해숙 선생님께서 문자로
이러저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거시기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해숙 선생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생기면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좀 허용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질문은 요진 이거예요. 다들 왜 보셨겠네. 저 최근에 진보 교육감들의 행보에 대해서 간단한 멘트 부탁한다 했고요. 너무나 진보나 혁신의 이름을 지우고 형식만 가져가는 거 아니냐. 특히 인공지능 및 디지털 관련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아마 우리 강민정 선생도 의원 시절에 이런 이주호 그 교육부의 그 인공지능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싸우셨는데 대통령 거부권,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제 이런 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제대로 대사회적 발언, 공적 발언을 계속하면서 캠페인에 그러니까 가장 큰 스피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좋았겠는데 그런 걸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늘 큰 스피커를 가진 사람의 사회적 책임은 큰 스피커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있다. 녹슬게 하는 사람이 나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수경 선생님 때문에 우리의 주제가 너무나 생생하게 다시금 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한 분 정도,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한 분 정도 더 소감이나 의견을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그래서 저기 우리 정성윤 선생님이신가요? 예, 늦게 여기 들어오신 거죠? 예, 그 소개, 우리 다 소개 간단하게 했거든요. 소개 겸 강의는 같이 보셨나요? 아니, 제 방금 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소개만, 인사만 그러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의 중앙중학교에서 이제, 교장을 영입 팀을 하고, 현재는 대구교대, 경북대학교, 전주교대, 전북대에서 겸임 초빙 교수를 맡으면서 이제 아이디 교육, 그리고 에듀테크, 등을 같이, 어,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사하고 교장으로 약간 26년간 봉직하고, 네, 2024년도 2월에 퇴직했습니다. 소리가 저만 안 들리나요? 강민주 선생님 손 드셨죠? 말씀하시겠다고. 아닌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소거 그거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하시려면. 저요? 네. 선생님 안 손 들었- 드신 줄 알았는데. 그래요? 손은 안 들었는데. 예. 네. 네, 오늘, 정말, 항상, 이제 예전에는 저도 이제 교직 생활이 한 20년 정도 되면서, 초반에는 잘 몰랐던 것들, 그냥 이제 교사가 정치 기본권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했다면 점점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많이 와닿고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정말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익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희가 교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홍익인간 정신에 따라서 저희 지금 혐오와 갈등이 예전에는 세대의 차이의 갈등이 좀 있었다면 요새는
그런 갈등의 그런 뭐지? 그게 너무 다양해진 것 같아요. 뭐 혐오 갈등이 너무 심한데 그게 이제 민지 시민 교육이 좀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막 약간 정치랑 더 연결돼서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는 교사들은 점점 더 조심하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받을 수 없는 교육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문제들 이렇게 아까 이제 그 강론 전 교육감님께서 말씀해주신 다 내용 드렸고 그런 거에 너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희망을 품고 있고 뭔가 다가올 잡힐 것 같지만 어떻게 될지 이제 저희 교사 내부에서 저희 교사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도 그러니까 100이면 100 모든 교사가 저희 생각과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있는 것도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법안들이 올해도 좀 올라오고 이런 게 이제 좀 올라와도 그것만큼 많이 관심이 더 이렇게 동의율이라든지 입법 동의 그런 게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참여가 생각보다 많지 않네. 이렇게 간절한데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걸까? 이런 게 있어서 저희 내부 안에서도 많이 공론하고 알리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앞으로의 강의 계속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의견 주셔서. 자, 그렇죠. 오랫동안 우리가 정치 권리가 없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탈정치적 존재, 탈정치의 DNA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식돼 버린 것 같아요. 내면화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강민주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런 동료들,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스스로 이제 약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식적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혹시 꼭 한마디 하시고 싶으신 분 있을까요? 여기 오프라인 중에 참여하신 우리 정재 선생님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두 분 선생님 중에 한 말씀. 네. 아, 들으면서 되게 많이 울컥했는데요. 말씀 듣다 보면 정말 요즘에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이 분위기도 많이 무르익었고 저희가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다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좋아졌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안건들도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되고요. 가장 우려했던 것은 국민 여론인데 이게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긴 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치권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게 많이 그렇고요. 고민스럽고 지금도 그다음에 민주시민 교육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에 도움이 된다는 좀 그 근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설득하면 어떻겠나. 좀 첨박하긴 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학부모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런 얘기도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학생들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 그럼 학부모들도 전 충분히 설득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요즘 아이들 막 일베 용어 많이 쓰고 그쪽에 굉장히 많이 몰입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도 또 많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하고 싶었던 건 그 선거 운동이었습니다. 만약에 기회 된다면 저는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남은 강의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 오프라인 참가자들이 공평하게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더 꼭 말씀하시고 싶다 이러신 분이 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약속했던 2시간이 이제 5분 정도 초과되긴 했는데 오늘 첫 번째 이 제2기 진검다리 교사 정치학교의 첫 번째 개강식 겸 강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선생님들 멀리서 참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김동춘 선생님의 시험 능력주의와 교육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김동춘 선생님만의 색깔로 언어로 우리가 한번 또 들어보고 같이 고민하는 이 강의 28일 날 일주일 후에 열립니다. 이 시간 괜찮죠? 네, 이 시간 괜찮죠? 네. 그래서 다음 2강 때 다시 뵙기를 바라고 그동안 열심히 힘들어도 학교생활 열심히 힘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마쳐도 되겠죠? 네, 우리 강노현 선생님한테 박수 강의해 주시는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